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시죠? 송재경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약간 지표면으로도 그렇고 조금 한산했던 시장이었다. 물론 관세 얘기 쏟아졌지만 그런데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이제 CPI가 발표되니까 요게 또 시장에서는 CPI 사실 한동안은 그렇게 중요도가 없다가 이번에는 좀 중요도가 올라가는가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관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바짝 긴장을 했었는데 4월에 발표되고 4월, 5월 달 그 CPI 숫자를 우리가 두 달을 봤는데 별로 안 높네.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이에 서베이를 해보니까 기업들이 그 사이에 미리 쟁여놓은 1, 2, 3월 달에 미리 막 땡겨놓은 그 재고를 푸는 그런 과정에서 가격 전가를 본격적으로는 안 해왔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번 달부터는 서서히 이제 전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이 이제 쭉쭉쭉 쌓여서 6월 달에 관세가 이렇게 지금 관세 수입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는 그 돈이 어딘가에 지금 재고 가격에 전가돼서 그 가격이 결국 소비자한테 넘어갈 텐데 그래서 6, 7, 8월로 갈수록 관세의 그러한 영향이 가격에 전가되는 속도 같은 거를 보게 될 거고 연준이 그래서 지금 모든 멈춤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이것이 또 사실은 트럼프와의 관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 파월 의장도 여름에 물가 튈 수 있어. 지금은 좀 멈춰서 봐야 될 시기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것부터인 거죠. 네. 그래서 좀 주목이 되는 건데 예상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컨센서스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근원 CPI를 보는 것이 이제 대체로 훨씬 더 이제 중요한데 지금 전월 대비로 보면은 0.3%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최근 한 4개월 동안은 0.2 이하에서 상당히 낮았고 예상치보다 조금씩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1월을 제외하고 나서는 2, 3, 4, 5월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6월 달은 현재 예상되는 게 일단은 전월 대비해서는 급등을 하죠.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이것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2.9 정도. 그다음에 7월 가서는 이게 이제 3.0이 넘어갈 거다. 점점점 올라와서 연말 가면 4%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째 보면은 우리가 관세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첫 달 CPI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바짝 긴장하면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하고 이제 지난번 어젠가요? 어제도 짚어봤던 관세 수입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어쨌든 느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관세 수입도 미국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또 계속 관세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이렇게 매길 거야 해도 시장이 이제 익숙해서 그런 건지 뭐 타코 트레이드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 반응을 출렁임이 이제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요것만을 이제 종합해 보면 관세도 올라가. 타코 트레이드라고는 하지만 시장도 안 출렁여. CPI까지도 여름에 파월 의장은 올라갈 수 있어야 했는데 만약에 안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봐. 내 말이 맞잖아. 할 가능성이 계속 증거들이 좀 쌓여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파월 보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겠죠.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런 식으로 영향이 올 수 있고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지금 그 기저에 보면은 고용 시장은 확실히 좀 둔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물가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물가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당장 있지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물가를 감안한 그러니까 소위 실질 소비 지출,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PCE라는 걸 보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을 보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성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앞으로 관세가 결국은 도입했는데 그럼 이것이 그러니까 가격에 전가가 안 되면 기업들의 마진이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론가는 그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지금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늘었다면 소비자가 물거나
수입 업체가 물거나 해외에 있는 수출 업체가 물거나 셋 중에 하나는 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완전히 어느 한쪽에 100% 물기는 어렵고 골고루 나눠갖는다 보면 시차를 두고 다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기업의 마진에도 영향을 줄 거고 소비자 물가에도 상승을 줘서 이것이 결국은 소비 둔화로 연결될 것.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관세 수입도 지금은 일시적으로 엄청 늘었지만 네. 하반기로 하면 둔화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최소한지 지금부터 한 3개월 이상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CPI 발표가 좀 더 이번에는 진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여름부터 튈 것인가, 예상치보다 더 나올 것인가도 있고, 또 하나는 더 들어가 보면 누가 맞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맞을 것인가, 파월 의장이 좀 걱정한 바가 맞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인데 파월 압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러면 그렇지만 이제 되게 더티하게 나오고 있죠. 이제 이게 도저히 뭐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논리 싸움으로는 안 되니까 네. 지금 보니까 소위 이제 연준 빌딩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뭐 소위 우리 이제 아방궁 우리 스타일로 하면 아방궁 너무 많이 쓴다. 네, 뭐 왜 이렇게. 초호화급으로 뭐 하고 있다. 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 살기 힘든데 너네만 연준 너네만 지금 구름 위에서 사니? 먼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더티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그 돈이 정부한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감시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것의 그러니까 실체는 좀 빼더라도 현재 지금 그 트럼프가 적어도 파월이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쫓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진심인 거는 확실하잖아요. 아니 이게 진심이 아닌 거면 매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겠어요. 예. 네, 사이가 안 좋고 예. 미워하고. 그러니까 파월도 절대 나는 그만 안 두고요. 그러니까요.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파월이 내년 5월에 끝나도 자녀 임기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로는 그렇죠. 네. 의장에서 물러서도 네. 이사로 남기 네. 때문에 소위 상황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연준의 시스템 자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파월 하나 날린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합의제고 그 한 명 한 명이 다 똑똑한 분들이라 정말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파월의 능력은 변호사 출신으로서 상당히 그 소위 그 조정 능력 이런 게 더 높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적어도 시장은 그 미국의 돈을 맡길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완벽한 국방력,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주의, 법 위에 서 있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법으로 바이더로 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마지막은 연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와도 연준이 독립적으로. 네. 그걸 관리를 지난 네. 50년간 잘 해와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쟤네는 그래도 우리 돈 맡겨놓은 거 크게 상처 안 낼 거야. 이제 이런 믿음이 있는 건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망한데 터키 같은 데죠. 터키는 그래갖고 환율이 개박살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박살이 지금 격하게. 예, 어쨌든. 예. 왜냐하면 거기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아마 그 의장이 우리를 따지면 파월 같은 그 중앙은행 총재가 아마 7명인가 8명인가 바뀌었어. 엄청나게 자주 바뀌어 말을 안 듣는다고. 기억나요. 예,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환율이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가는 50%막 이렇게 올라가고. 연준을 공격하는 게 결국은 그 영향을 받을 건데 그래서 설마 그러겠냐. 그래서 시장은 지금 제가 두 번째 갖고 온 차트가 미국에서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그걸 보지만 미국에서는 배팅 시장에서 이걸 보죠. 네. 심지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이게 정치적인 예, 것도 우리나라가 들어갈 때도 탄핵될 있어요. 거냐 뭐 구속될 거냐까지도 이제 맞아요. 하는 네. 배팅을 하는데 파월의 연내 사인 배팅 확률이 4월 달에 일시적으로 높았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한 20% 미만으로서 안 믿는 거예요. 설마 저렇게 하더라도 못할 거야.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측에 보면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채권 시장의 빅스가 무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 MOV 채권의 빅스라고 볼 수 있는데 채권의 변동성. 예, 네. 변동성 지수. 지금 네. 보시면 4월 달에 한참 높아졌었다가 지금 보시면은 한 85 정도로 지난 한 1년, 2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연준 의장이 안 바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트럼프의 저런 행정부의 작전이 성공을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격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다. 물론 후임자가 더 훌륭한 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후임자가 할 일은 트럼프가 원하는 1% 수준으로 낮추는 거, 그걸 동의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연준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상당히 격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리스크는 이 연준 의장의 사임 여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나온 얘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해주신 그 공사비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좀 많으니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준 공사비 감사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간밤에는 어쨌든 나왔습니다. 계속 갈등이 있고 압박은 계속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시장을 최근에 좀 안 본 것 같아서 여기에서도 시사점이 좀 있나요? 예, 그래서 네. 이게 트럼프가 구리에 50% 관세 때렸죠. 구리. 네, 그죠. 그래갖고 구리 가격이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 차트는 오늘 뺐는데 사실은 구리 가격이 일물 이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똑같이 움직였는데 런던 그 소위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LM이랑 뉴욕의 나이맥스 요 두 군데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데, 특별한 경우아니면 사실은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돼야 되는데 최근 한 20%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뉴욕이 훨씬 더 비싼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8월 1일부터는 50%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갖고 들어오면 50% 가격이 훌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막 선취해서 막 재고를 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차피 일시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잘 생각해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많이 오르는 원자재 넘버원은 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과 금을 뺀 나머지 원자재 가격, 그 두 지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금이 비싸진 거고, 내려가면 금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금이 넘으면 이제 비싸지고, 그러니까 위에는 금, 아래는 금 뺀 나머지 원자재. 그것이 밑에 그려놓은 이제 그 파란색 선인데, 지금 보시면 2009년, 2017년, 21년, 그다음에 최근 보시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 원자재에 비해서 금 가격이 엄청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시차를 두고 나머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뒤따라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보면 검정색 선이 금을 제외한,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이제 커머디티 인덱스의 동일 가중 지수인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보면 그 시점마다 보면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최근 한 10여 년간의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금이 급상승했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횡보한다고 본다면, 최근에 트럼프발 구리의 급등처럼 나머지 원자재 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는 원자재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것도 역으로 말하면 글로벌리 물가 상승의 또 하나의 또 원인 제공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이거는 장기 금리의 우상향 가능성도 봐셔야 되고, 최근에 그래서 어제 미국, 일본, 독일의 지금 30년물 금리가 전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 나머지 원자재들, 산업금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도 가실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 올라가고 이제 뒤따라서 물론 조금 더 변동성은 있지만 은이 또 올라가는데, 은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맞습니다. 네. 금은 비율로 놓고 봐도 통상 그러니까 금 하나당 1온스당 은 100온스로 바꿔야 되는 수준까지 왔다가 지금 한 90 정도 와 있거든요. 은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보통 100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금이 너무 비싸졌다. 반면에 은이 너무 싸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금 그만 사고 이제 은 사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주얼리 마켓에서도 이제는 금으로 장신구하기에는 원가가 너무 세니까 요즘은 은으로 좀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백금 가격도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영향을 미치고, 금, 은, 그다음에 뭘까? 나머지 구리, 이제는 이제 원유까지 이렇게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또 다른 주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자재까지 좀 살펴보자. 근데 유가는 약간 좀 따로 떼놓고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네. 유가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원인들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좀 안정시킨다라는 자신감이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도 유가에서 좀 대부분 기인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는 지금 공급적인 네. 이슈가 있죠. 사우디가 엄청 공급 많이 네. 하겠다고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드릴 베이비 드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공급이 늘어져서 좀 올라도 유가는 맨 마지막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게 산업금속, 뭐 일부 농산물, 네. 뭐 이제 이런 것이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최근에 분위기 보면 관세가 어떻든 미국이 어떻든 세계가 어떻든 일단 우리만의 이슈로 갈 길 간다라는 분위기가 좀 짙어요. 그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 주신 네. 대로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봤을 때는 전 세계의 그 글로벌 경기, 글로벌 무역의 선행 지표, 바로미터 뭐 이렇게 봤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뭐 수출이라든지 그쵸.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에서 40%가 수출을 차지하고 웬만한 그 산업은 전 세계에 다 탑티어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수출을 잘한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잘 돌아가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리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이 수출을 잘하면 뭔가 이게 글로벌 수요가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할 때는 그걸 보고 그냥 글로벌 경기를 보고 투자하는 데였지 한국 시장 자체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라는 그래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갖고 온 차트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미국에 비교하거나 뭐 심지어 아시아에서도 뭐 인도, 대만, 일본 이런 데에 비해서 ROE가 엄청 낮죠.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중국보다도 낮아서 ROE가 낮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ROE라는 거는 밑에 그 자기 자본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주주들이 투자한 돈이죠. 그 위에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 단기 순이익이 아까 봤던 이제 경기가 좋아서 돈을 잘 벌면 단기 수익이 올라가면 ROE가 높아질 거고 단기 수익이 떨어지면 ROE가 떨어질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위에 그러니까 그 소위 순이익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밑에 자기 그렇죠. 자본이 크게 안 늘어나면 줄면은 사실은 이것이 분모가 줄어도 이게 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줄였죠. 자사주 소각을 통해 갖고 지난 15년간 아예 그러니까 주식수를 줄여버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주식수를 꽤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낮은 ROE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바로 연동되는 PBR, PER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ROE를 높여야만 결국은 평가가 좋아질 거고 그런데 지금 관심이 갖는 것이 상법 개정이 이 ROE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사실 계속해서 뭐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근데 이 ROE를 좀 봐야 된다 기업들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게 크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당장은 ROE가 네. 뭐 당장 내일 올라갈 상법 개정한다고 바로 다음날 오르는 건 아니지만 네. 방향성이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역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되게 ROE가 낮잖아요. 앞으로 거꾸로 말하면 개선할 게 역으로 엄청 많다. 아까 봤지만 미국과 비교하면은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역으로는 개선 폭이 높을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차트에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의 전체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일반 개인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의 증가 속도가 덜 늘어났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밥상 위에 이제 크게 양푼에다가 엄청나게 밥을 잔뜩 넣어놨어요. 거기 이제 숟가락이 원래 4개 있었는데 네. 1년에 한 번씩 숟가락이 계속 느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밥은 안 느는데 똑같은데 그러면 나한테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죠. 줄어들겠죠. 네. 이게 지난 10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했던가. 그 숟가락을 얻는 일이 뭐였냐? 유상증자하고 CBBW 발행하고 이런 일들. 또 신규 IPO에서 들어오고 주로 다 돈을 그러니까 주주로부터 돈을 빼가기만 했지 더 넣어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단기 순익 증가 속도보다 EPS 증가 속도가 둔해서 그래서 보면은 누적 계율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ROE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PBR, PER이 낮게
평가되는 가장 주요원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우리 시장에는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심에 이제 상법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법, 세법 개정안 주요 진행 사안 좀 볼게요. 왜냐하면 상법, 세법 얘기는 많이 듣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조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속도가 화끈합니다. 지금 예. 이게 저도 그 마음에 드는데 네. 원래는 뭐 하나 하고 한 1년 있다가 2년 있다 뭐 이러는데 지금 1차 상법 개정은 7월 4일 날 됐죠. 그리고 지금 추가 개정안이 23일 날 나온다는 건데 지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제 이것이 가능하게 지면은 뭐냐면 현재 이사회에서 최대 주주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로만 꾸려지고 거기서 감사위원 선출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일부를 좀 분리해서 선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좀 더 당선될 수 있는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집중투표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역할이 상당히 의미 있고 여기에 감사위원을 최소한 2조 매출액의 2조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3명 이상. 네. 근데 여기서 이걸 1명에서 2명까지 늘리려고 하면 그러면 과반수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그 소위 최대 주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인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3, 4세 경영을 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위 그런 역동성 기업의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진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창업자에서 넘어서서 3, 4세 경영으로 대부분들 넘어오고 있잖아요. 들어가고 있죠. 네. 이제 3, 4세 경영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전 세계 탑 10 기업들 중에 창업자 아니면 전문 경영이 3, 4세가 하는 데가 있을까요? 애플 전문 경영인이죠. 엔비디아 창업자죠. 뭐 테슬라 창업자죠. 어디들 보셔도 전문 경영이 아니면 창업자지 3, 4세 아들 딸들이 하는 데는 없다라는 거죠. 계속 물려주고 이런 데는 예. 좀 보기 어렵다. 사실 그래서 네. 워렌 버핏이 멋진 비유를 한번 드렸는데 올해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자식들로 20년 후에 아들 딸들로 20년 후에 올림픽 대표팀을 만들면 그들이 금은 동메달을 딸 확률은 사실 모르겠어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들 딸로 태어났다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좀 좋을 가능성은 있지만 금메달을 딸 확률은 뭐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계속 뭐 아들 딸이라고 해서 꼭 딴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거의 물 떠놓고 비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영권 승계라는 게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소위 그것을 한 방에 못 바꾼다면 옆에서 균제와 감시를 통해서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감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딴짓 못하게 네.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당장 아까 제가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주식 소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본 줄일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9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주식도 다 소각할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강제로라도. 근데 이게 내년 3월부터 시행돼서 1년 유예니까 내후년, 그러니까 2027년도 3월까지니까 한 1년 반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당장 기업들이 지금은 눈치 보고 있지만 뭐 할 거냐? 그거 통해서 이비 발행하거나 전환사채를. 예, 네. 또 아니면 그거 가지고 기업을 좀 다급하게 인수를 하거나 네. 뭔가 이렇게 서로 맞바꾸거나 이런 걸 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일단 자기 주식 많이 들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튀는 것도 좋은데 만일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1년 반 동안 남는 기간 동안 혹시라도 딴짓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게 제가 나쁘게 말하는 딴짓이고 뭔가 이렇게 기존 주주들한테 반하는 걸로 쓸 가능성도 얼마든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인 눈으로 지금 투자하신 것들을 메인 눈으로 좀 쳐다보실 필요가 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단타는 나라로 유명한데 그 이유 왜냐하면 심플합니다. 그것이 투자자들 이슈가 아니라 장기 투자한다고 뭔가 그 소위 좋은 게 없어요. 베네핏이 네, 없잖아요.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오래 들고 간 거 뭔가 좋아야 되는데 네. 그것이 결국은 배당 소득 분리 과세로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 투자에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흐름이 아주 발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적으로 레벨업되는 그런 가장 큰 원동력이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투자자분들이 계속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시장에 거의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말씀해 주신 이런 기대감 그리고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상법 기대감 있었지만 사실 어떤 기대감도 계속되다 보면 조금 그 농도가 희석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하나씩 계속 뭐가 나오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레벨 단에서 본다면 조금 약간 많이 올라와 있나 좀 빨랐나 싶은 감도 있지만 동력은 안 떨어지거든요. 요걸로 계속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로 지금 꼽힌 게 지주사입니다. 그렇죠. 특히 대형 지주사들이에요. 그래서 대형 지주사는 전고점 PBR을 좀 넘어서고 있고 일부는 PBR이 막 지주사인데도 6배 막 2배, 3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우리나라는 약간 무리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복 상장이 많아요. 아, 그렇죠. 미국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고는 중복 상장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딱 밑에 자회사들 많으면 그거 다 비상장이고 위에 딱 지주사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한 0.4%, 그다음에 그 일본이나 나머지 국가들 아시아도 한 3, 4%인데 우리나라는 중복 상장이 18%예요. 엄청나네요, 차이가. 예.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역으로 말하면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어서 좀 과하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시는 PBR이 적정한지를 좀 보실 필요가 첫 번째 있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저는 있다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PBR이 높았던 회사들은 보면 자회사들이 좀 잘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PBR이 여전히 0.34배에서 헤매고 있는 대형 지주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회사들의 지금 업황이 안 좋거나 지금 이익을 못 내서 지금 부채가 늘어나거나 이런 데들은 지금 PBR이 정체인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옥석가리가 좀 있을 수 있고 지금 너무 좀 좁혀서 지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많이 간 지주사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지금 못 올라갔거나 좀 덜 올라간 것들 중에 자회사들 업황이 좀 괜찮은 데들 위주로 이제는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표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굳이 이제 분리를 한다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못 따라갔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정책 기대감이 아무래도 대기업, 뭐 지주사 이렇게 위주로 가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키 맞추기 온다. 뭐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요. 근데 코스닥 기업들은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러셀 2000도 그렇고 적자 기업이 너무 많아요. 일단 돈을 못 벌면 그래서 돈을 못 벌면은 결국은 주가는 부러지거나 못 간다. 일단 돈을 버는지부터 좀 체크를 잘 하셔야 실적. 된다. 지금은 주가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는 돈 버는 것도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디메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